안녕하세요.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멘토 박준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는 2018년 마틴 맥도나 감독이 만든 3 빌보드입니다. 조금 무거운 소재의 영화인데요. 또 너무 멋진 작품이라서 이번에 제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호불호가 나뉘고 또 보여지는 것보다 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들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렇게 조심하다가 또 너무 묵혀두는 영화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용기를 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3 빌보드의 감독 마틴 맥도나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가 인터뷰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겸손? 나는 겸손함이 싫습니다. 잘났다면 그렇지 않은 척 하지는 말아야죠. 무하마드 알리처럼 자신이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말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이야기꾼의 유일한 의무는 지금껏 세상에 없었던 이야기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지어낼 재능이 없는 전응아들이나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만을 쓰죠. 네, 굉장히 강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고 잘 모르는 이야기를 아는 척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지나치게 겸손한 사람들이 있죠. 또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조금 뭔가 큰 벽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와는 솔직한 대화를 할 생각이 없나?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뭔가 또 선을 긋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품위 유지만을 위한 가식이 느껴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게 자신감에 맞는 솔직한 표현은 오히려 진실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창조해내는 것, 자전적인 이야기로 혼자 흥분돼서 글을 쓰는 사람들, 물론 현실에서의 모티브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자전적인 이야기는 정말 다른 글쓰기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 막 글이 쏟아지거든요.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글 쓰는 속도가 기억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서 굉장히 자신이 글을 잘 쓴다고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글을 다 쓰고 나서 완성된 후에 평가를 받을 때 상처를 가장 많이 받기도 합니다. 마틴 맥도나는 1970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아일랜드 이민 노동자 출신이어서 전문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해요. 혼자만의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은 무언가 몰두를 하게 되면 어떤 장르의 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뮤지션들도 많이 탄생을 했죠. 마틴 맥도나 역시 그 힘든 시절에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최고의 영화 감독들의 영화를 보면서 영화 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영화들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독학했고 코엔틴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을 보고 영화 인생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극작가로서 이미 최고의 인정을 받았던 시기에는 4개의 극장에서 동시에 그의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셰익스피어 이후에 아일랜드와 영국이 나온 최고의 극작가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강한 캐릭터의 작가라서 연극계에서는 또 이단아라고 또 취급을 받기도 하고 또 선후배의 관계라고 해도 이렇게 자신의 생각들을 굽히지 않아서 조금 도발적인 행동들을 하고 좀 싸우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솔직히 전후 사정을 제가 모르고 또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지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면서 생기는 이 다툼들은 너무 흔한 일이라서 감독에게만 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마틴 맥도나는 이 영화를 만들기 17년 전쯤에 플로리다주에서 조지아주 근방을 지나던 그때 실제로 미해결 범죄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는 광고판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주인공 밀드레드 역의 프란시스 맥도맨드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극중 캐릭터의 그 비극적인 이미지와 또 강렬한 카리스마 그리고 노동자의 감성을 가진 듯한 느낌?
그리고 매 순간 뭔가 예민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약간의 피해의식이 느껴지는 그런 여배우 이미지로 프란시스 맥도맨드만한 배우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프란시스 맥도맨드는 미국 출신의 여배우입니다. 연극 무대에서 이미 인정을 받아서 영화까지 하게 됐고, 코엔 형제의 데뷔작인 블러드 심플이란 영화에서 84년도에 그녀가 출연한 계기로 조엘 코엔과 인연이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이 둘의 모습이 얼마나 멋졌을까 상상을 해봤네요. 천재 시나리오 작가와 연기 천재인 여배우가 얼마나 서로 더 매력을 느꼈을까요? 공감대가 많으니까 서로 아마 자극이 되고 도움도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연극과 영화를 오가면서 활동을 하던 중에 97년 코엔 형제의 파고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21년 만인 2018년에 오늘 준비한 이 3 빌보드에서 밀드레드 역으로 두 번째 여우주연상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분명 많은 분들이 역시 이번에도 또 상을 받겠구나 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뿐 아니라 3년 후인 2021년에 노매드랜드로 세 번째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면서 3회 수상을 한 캐서린 헵번에 이어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3개 수상한 두 번째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미상, 토니상까지 수상하면서 영화, TV 드라마, 그리고 연극에 이르기까지 이 폭넓은 연기력을 인정받아서 트리플 크라운 액팅상을 모두 받은 12명의 배우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미국의 현대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배우인 그녀의 세 개의 작품, 워낙 출연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지만 상을 받은 이 세 작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기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2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우는 영국 출신의 극작가 겸 감독인 마틴 맥도나 그리고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두 번째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3 빌보드의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지도 않은 마을 외곽에 대형 광고판 3개가 보입니다. 마을 풍경을 보여주는 듯 시작되는 안개 낀 새벽에서 눈부신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이 길을 지나가는 차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황량한 길에 밀드레드가 낡은 차를 끌고 지나가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사용한 지 오래된 낡고 다 뜯어진 대형 광고판을 하나씩 다시 훑어보더니 무언가 좋은 생각이 난 것 같네요. 뭔가 각오를 다진 표정이에요. 하지만 즐거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막 이빨로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듯 보여요.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이 장면이 뭘 의미하는 걸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원래 첫 장면들을 잘 놓치잖아요. 그래서 한 2번, 3번 영화를 다시 봐야 낯선 길을 구석구석 들여다본 것 같이 처음에는 못 봤던 장면들을 다시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손끝의 떨림과 또 흔들리는 눈빛, 또 고개를 들면서 뭔가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것 같은 이를 악문 그런 느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뭔가 각오를 다진 듯 다시 자동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네요. 밀드레드가 간 곳은 좀 전에 본 광고판을 주문하는 곳입니다. 그녀는 그곳에 오자마자 드링크워터 로드의 광고판 3개를 1년 동안 사용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대형 광고판이라 그다지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왜 적지 않은 돈을 현금으로 주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고속도로가 새로 생긴 이후로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데 더욱 궁금해집니다.
한 달에 광고판 3개 이용 요금을 5,000불이나 주면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그리고 사용하면 안 되는 문구가 있냐고 묻습니다. 뭔가 특별한 문구를 적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창가 앞에 뒤집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벌레 한 마리가 보입니다. 밀드레드는 나 그때는 그 벌레를 죽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집어진 벌레를 다시 원상태로 뒤집어 주는데요. 뭔가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장면 아닐까 싶었습니다. 광고회사 담당자는 혹시 안젤라 어머니냐고 묻습니다. 맞아요. 안젤라 엄마예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안젤라 엄마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늦은 밤 경찰 딕스는 사람이 지나다니지도 않는 그 광고판이 있는 도로를 순찰 중입니다. 그런데 마침 광고판 제작을 하는 중이네요. 왜 이런 늦은 밤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광고판의 문구가 경찰의 심기를 매우 건드린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딕슨이 화를 내도 광고판을 제작하는 인부들은 경찰의 말에 겁을 먹지 않아요. 아무래도 딕슨은 마을에서 경찰로 좀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광고판 3개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죽어가는 동안 강간당했다. 하지만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윌러비 서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 내용이 광고판이 빨간 바탕에 아주 검은색 그 두꺼운 글씨체로 적혀 있는데요. 정말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강력한 컬러이고 자극적인 내용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미주리주 에빙에 사는 밀드레드는 7개월 전 딸이 강간에 살해까지 당했는데 범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들에게 소극적인 수사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세상에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광고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소문이 나서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러 찾아오기도 하고 동네에서는 불편한 마음을 담아 광고를 없애달라고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문구에 적었던 이 사건의 책임자 윌러비 서장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밀드레드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윌러비 서장을 곤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를 향해 이 상황을 진전시켜 줄 것을 다짐받고 싶은 거겠죠. 윌러비 서장은 밀드레드를 찾아가서 안젤라의 죽음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정중하게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또 현실적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이 지금 말기 암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이해해달라는 눈빛으로 간절하게 밀드레드에게 얘기를 하지만 밀드레드의 대답은 예상 밖이네요. 알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당신이 죽고 나서 저 광고를 붙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처음에는 밀드레드의 대답이 매우 냉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어가는 경찰에게 딸을 죽인 범인을 잡아달라는 거 좀 쉬운 일 아니죠. 지금 상황이 그 어떤 상황도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죽어가니 내 딸 범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경찰서장에게 압박을 하는 건 수사를 진전시켜 달라는 압박이지 윌러비 서장의 죽음을 재촉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외지고 작은 마을에서 또 오래 보고 지낸 사이인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미국 남부에 위치한 이 에빙 마을의 경찰들은 매우 불친절하고 또 거칠고
폭력적이면서 또 인종차별도 심하고 또 사람들을 조금 함부로 대하지만 윌러비 서장만큼은 공정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서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 그런 서장이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광고가 세상에 알려질 상황이니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겠죠. 이혼을 해서 딸 나이버린 여자와 사는 밀드레드의 전 남편도 이 상황에 매우 화가 납니다. 딸의 죽음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온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을 광고하는 게 싫은 거죠. 그 전 남편 역시 폭력적이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밀드레드가 이토록 마음이 아픈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던 날 딸이 차를 빌려달라고 하자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마리화나를 하는 철없는 딸에게 차를 빌려주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딸은 화가 잔뜩 나서 걸어가는 길에 강간이나 당할 거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갑니다. 네, 굉장히 독하죠. 차를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는 그 어둡고 무서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강간이나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거 보통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밀드레드는 화가 나서 그런 딸의 뒤통수에 대고 꼭 그러기를 바란다고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합니다. 엄마와 딸이 싸울 때는 정말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참 골라서 잘하죠. 남편 없이 남매를 키우면서 밀드레드는 많이 지쳐 보입니다. 안젤라의 오빠는 착하고 좀 순한 성격인데 동생 안젤라는 문제가 많은 아이 같아 보여요. 건전하지 못한 친구들과 또 나쁜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서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맘 아프게 했던 딸이라 해도 너무나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밀드레드의 고통보다 그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쁜 두 딸과 또 젊고 아름다운 아내와 살고 있는 이 윌러비 서장은 갑자기 강가에서 때 아닌 피크닉을 하면서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냅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또 밤이 돼서 딸들의 잠자리를 챙기면서 굿나잇 키스를 해주고 또 아내에게도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 먼저 잠을 자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윌러비 서장은 여러 명에게 긴 편지를 쓰고 작은 크기의 검은색 이만한 에코백 주머니를 이렇게 펼쳐서 머리에 씁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설마? 윌러비 서장은 하루 종일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순간을 오늘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는 오래 주저하지 않고 그 검은색 주머니 같은 것을 쓰고 바로 총을 씁니다. 그 머리에 천에는 이렇게 글을 써서 붙여 놓았어요. 그 글은 이건 벗기지 말고 그냥 경찰에게 전화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놀랄 수 있고 평생 잊혀지지 않은 피투성이의 얼굴을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아내에게 남긴 편지 내용을 듣고 눈물이 정말 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이라 지금 울어도 되는 타이밍인가? 지금 울 포인트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갑작스러웠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윌러비 서장과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가 남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안나, 옷장 서랍 속에 더 긴 편지가 있어요. 지난 한 주 내내 글을 써왔거든요. 그걸로 우릴 덮을 수 있을 정도예요. 이런 짓을 하는 걸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알아요.
잠시나마 당신이 화를 낼 거라는 걸. 하지만 제발 그러지 말아요. 이건 이 세상에 혼자 왔으니까 혼자 갈게와 같은 그 멍청한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에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혼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아니, 이건 어떤 의미에서의 용기의 문제예요. 총알을 얼굴로 받는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을 다음 몇 달의 고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할 거예요. 아니, 이건 무게를 재는 용기예요. 다음 몇 달간을 여전히 당신과 함께 지내며 여전히 당신과 함께 깨어나고 아이들과 함께 논다고 해도 그동안 당신은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나의 고통이 얼마나 당신을 힘들게 하는지, 약해진 내 몸이 어떻게 사라져가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나에 대한 마지막 기억으로 남겠죠. 난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나에 대한 당신의 마지막 기억은 강가에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당신 속에 있는 나와 내 위에 있는 당신, 그리고 간신히 짧게나마 생각해 봤어요. 이제 다가올 어둠에 대해서도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나쁜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꽉 찬 하루, 이날을 기억해줘요, 안나. 왜냐하면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으니까요. 날 위해 애들에게 키스해줘요. 내가 당신을 항상 사랑해왔다는 걸 알죠.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세상이 있다면 거기서 또 만나요. 하지만 그런 곳이 없다 해도 천국은 당신을 알고 있으니까. 당신의 남자 빌. 윌러비 서장의 아내에게 쓴 편지가 나레이션으로 나오고 남편의 죽음을 느낀 아내가 절규하며 통곡하는 모습과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이 정말로 너무 슬퍼서 이 장면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드레드가 주인공이어서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도 그녀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눈물을 흘리거나 슬픔을 예상했는데 윌러비 서장이 쓴 3개의 편지들이 하나씩 나레이션으로 나올 때마다 왜 여기에서 내가 갑자기 울고 있지? 그것도 너무 가슴 먹먹하게 내 아픔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아픔을 다 안고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영화를 보면서 항상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한다거나 생명 연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항상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생명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오면 절대 기계의 힘으로 살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는 병원만 돈 벌어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사는 건 의미 없다고. 또 아버지에게도 생명 연장 거부 신청을 하자고 의논을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아픈 몸이라도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내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울까봐 생명 연장을 하는 거지 환자 당사자의 마음을 생각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부모님한테 살아의 생전 더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솔직히 따져보면 훗날 내가 힘들까봐, 내가 속상할까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걸 후회할까봐 결국 내 자신을 걱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통스러워할 당사자보다 나중에 가슴 아플 내 자신의 앞날이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결국 예상치 못한 윌러비 서장의 자살로 경찰서 분위기는 침울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음악을 듣고 있던 딕슨 경찰은 서장의 소식을 듣고 기절을 하고만 해요.
말기암이라 언젠가는 죽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딕슨의 행동을 보면 경찰관으로서의 위험이나 마인드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경찰이 됐을까? 또 의심이 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미국 남부 지역의 특성상 인종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딕슨의 어머니의 사상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딕슨의 몸에 배었을 것 같고, 동성애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더더욱 폭력적인 모습을 조금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딕슨과 어머니 둘이 살면서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 같지 않아 보입니다. 술과 담배를 달고 사는 어머니는 아들 딕슨에게 오로지 경찰이라는 그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어머니를 보니 왜 딕슨이 이렇게 됐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또 가게 됩니다. 그런 딕슨에게 윌러비 서장은 아버지처럼 아마 의지가 됐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실수를 해도 용서를 해주고 잘 다독여 줬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윌러비 서장이 떠나면서 딕슨에게 남긴 편지에는 그를 변화시킬 감동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기 전 잔뜩 독이 올라 화가 난 딕슨 경찰은 서장님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회사로 갑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광고판을 제작해준 담당자 웰비를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와서 죽을 뻔한 그 웰비를 또 막 걷어차요. 지금 막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장님의 죽음이 이 광고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밀드레드를 찾아가서 막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뭔가 화가 났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해소할 상대를 찾아서 공격성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게 몸에 상처를 주는 일일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영화는 이렇게 복수의 대상이 끊임없이 헛바퀴를 돌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복수의 죄책감이 같은 목적을 결국은 갖게 만들었고, 마지막엔 우리 자신에게 향한 질문도 남겨졌습니다. 지금부터가 이 영화의 명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정말 단 한순간도 버릴 장면이 없고 버릴 대사가 없습니다. 연기는 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서장으로 나왔던 우디 헤럴슨도 너무 좋았고요. 딕슨 경찰 역으로 나온 샘 로웰도 이 영화를 찍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딕슨 경찰이 화상을 입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화상을 입어서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아서 이렇게 눈만 간신히 보인 채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던져버렸던 그 웰비가 같은 병실 옆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웰비는 화상을 입은 딕슨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렇게 붕대를 얼굴을 다 감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힘들어 보여서 주스를 마시고 싶냐고 묻습니다. 정말 웰비는 좀 천성이 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딕슨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창밖으로 던져버린 딕슨 경찰이라고 고백을 하네요. 그랬더니 웰비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모르면서 막 화를 참느라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딕슨 경찰답지 않게 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네요. 서장이 남기고 간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아 다르게 살기로 마음먹은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는 딕슨을 보면서 웰비는 짜증이 나니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증오하고 싶은데 눈물을 흘리니까 마음이 약해진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곧 웰비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컵에 주스를 따라 빨대를 꼽고 딕슨의 침대 옆에 두고 갑니다. 정말 이런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마음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지 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뭉클했던 장면으로 꼽고 있는 것 같아요. 월러비 서장의 말처럼 증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사랑만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구도 변화시키기 힘든 환경에 있었던 딕슨을 윌러비 서장이 죽으면서 남긴 편지로 변하게 된 거죠.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을 참아가며 눈물 한 방울을 허투루 흘리지 않은 밀드레드를 보면서 눈물의 가치를 더욱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꿀데가 없는 경기장에서 힘껏 걷어찬 공이 사방으로 튕겨지는 듯 그 복수의 대상이 수시로 바뀌는 이 현실 앞에 그녀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를 보시면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상의 재미를 제가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는 절정으로 치달을수록 재미있고 더 할 이야기도 많고 또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참을게요. 자꾸 분석을 집요하게 또 하려다 보면 또 저만 신나고 듣는 분들은 또 지루해하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정말 최고의 멋진 엔딩 장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결말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화는 2번 이상 봐야 좀 정확히 이해를 하잖아요. 어떤 영화보다 마무리 인사하기가 정말 아쉬운 영화입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화 3 빌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화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끝.